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토크쇼 뉴스 앤 이슈 최승현입니다. 오늘도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역 뉴스를 취재 기자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 공군이 거금을 들여 사들인 윤봉길 의사의 유묵이 가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묵의 매도자는 여전히 진품이라 주장합니다. 공군은 이 문제로 소송에 휩싸였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두 번째 뉴스, 여수의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역시 돈 문제입니다. 우리가 낸 세금 어떻게 쓸 것인가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뉴스, 주춤했던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창호법이 무색합니다.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의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단판 토크는 내년 총선 이야기입니다. 제21대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뭐가 뭔지 모르겠고 누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정치평론가 박상철 교수를 모셨습니다. 함께 진행 도와주실 두 분 기자입니다. 우리 김종수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역 정치 현안과 관련한 간담 명료한 이런 이슈를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서영 기자, 오늘 처음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스앤이슈에 처음 출연하게 된 강서영 기자라고 합니다. 여수와 고흥 사건 사고를 맡고 있고 수산 쪽도 맡고 있습니다. 네, 두 분 기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첫 번째 이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윤봉길 의사가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할 당시 남긴 것으로 알려진 유목입니다. 장부출과 생불환. 대장부가 집을 나가면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살아 돌아오지 않는다는 비장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목은 지난 2015년 공군이 분청문화박물관에 전시하기 위해 구입할 때부터 위장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당초 남긴 장부출과 생부라는 조그마한 종이에 세로 글씨로 남긴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낙관을 찍었다던가 그런 건 없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이 유목이 가짜라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유물 감정 전문가 3명에게 감정 의뢰한 결과 만장일치로 가짜 판정을 받아 윤봉길 의사의 유목은 진품이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가짜 유목의 소유자 이 씨가 공군에 요구한 매매 잔금 6억 원 가운데 1억 3천만 원만 인정하고 공군에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공군은 윤봉길 의사의 유목과 함께 구입하기로 했던 나머지 유목 5점도 가짜일 수 있다며 유목 판매 계약금으로 이 씨에게 지급한 4억 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1932년 4월 29일, 그러니까 87년 전 내일이 되겠습니다.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 군대는 상하이 헝커우 공원에서 일왕 히로히토의 생일을 성대히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윤봉길 의사께서 그들에게 폭탄을 던졌습니다. 의사는 곧바로 일본군에게 체포되었고 그해 겨울 일본의 한 육군 형무소에서 총살형에 처해졌습니다. 당시 윤봉길 의사의 나이 25세였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남겼다고 알려진 유명한 유목이 있습니다. 장부, 출가, 생불환. 대장부가 집을 나서면 뜻을 이루기 전에는 죽어도 돌아오지 않겠다. 윤봉길 의사의 비장함이 느껴집니다. 2015년 공군이 이 유목을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진위 여부를 둘러싸고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강서영 기자와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란에 대해서 취재도 했고 공부도 좀 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윤봉길 의사의 유목 어떤 것입니까? 그리고 또 공군은 왜 이 유목을 사들였답니까? 그 장부출과 생불환이라는 이 문구가 유서인데요. 예. 이 문구를 똑같이 그러니까 윤봉길 의사가 같은 글자를 작성했던 그 유목이 있습니다. 이 유목을 그 공군이 구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목을 왜 구매했느냐에 대해서 공군은 공식적으로
분청문화박물관에 소장을 해서 전시를 해야 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전시 목적으로 이 네, 유물을 그렇습니다. 사들였다. 예. 전시 목적으로 밝혔는데 그런데 고흥군 의회 회의록을 잘 살펴보면 당시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우리 군에 보물급 유물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면서 그 군수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만큼 군수가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던 그런 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청문화박물관의 취지와 이 애국지사의 유묵이 과연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는 의문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고흥군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묵 구입의 경위에 대해서 왜 이 유묵을 구입을 했고 박물관과 유묵의 특성이 매치가 되지 않는데도 왜 구매했느냐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밝히기가 어렵다라고 고흥군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돈은 세금으로 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유묵을 처음 구입할 당시부터 이 유묵이 가짜일 수 있다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구입 당시는 아니고 구입을 하고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윤봉길 의사 유족 측에서 이게 위작이 아니냐, 위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섭니다. 그 이후에 이제 시민단체들도 같이 이제 합세를 해서 이게 논란이 있으니 한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라는 여론이 만들어졌고 그에 따라서 경찰이 내사에 착수를 하고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흥군 측에서는 3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이 아직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박물관과 맞지 않는 이 유물을 왜 샀고 취지는 무엇이고 와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혹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윤봉길 의사의 유묵이 진위 여부 이 논란에 휩싸이자 고흥군은 현재 잔금을 아직 지불하고는 있지 않은 모양이에요. 이에 대해서 매도인이 매매 대금 지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간 양측 사이에서 오간 돈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간도는 사실 4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래 고흥군이 이 유묵을 사는 과정에서 윤봉길 의사 유묵뿐만 아니라 애국지사 유물까지 포함해 총 6점을 10억 원에 구매를 하기로 계약을 합니다. 사실 이것도 원래 20억짜리인데 우리가 10억을 깎아주는 거다라고 하면서 싸게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 10억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2016년에 4억을 먼저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요. 그 뒤로 이게 위작 아니냐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민단체도 들고 일어나면서 고흥군이 지급을 중단을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매도인이 소송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미 계약이 끝난 일인데 왜 나에게 잔금을 치르지 않느냐라면서 소송이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판결이 난 게 그거에 대한 판결이 현재 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10억 중에서 어쨌든 6억을 고흥군이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윤봉길 유묵을 가짜라고 판별을 했기 때문에 4억은 군이 지급할 필요가 없지만 나머지 6억은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복잡한데요. 이 6억 중에서 4억을 이미 고흥군이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6억에서 4억을 뺀 금액은 2억이겠죠. 예. 그래서 재판부는 2억을 바로 지급을 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고흥군은 우리는 지급할 수 없다라면서 여기에 항소를 하게 됩니다. 저도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뭔가 뒷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법정에서는 일단 이 유묵이 가짜다라는 판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매도인은 불복을 하고 있죠. 현재까지도 이 유묵이 진짜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도인이 최근에 흥미로운 보도자료를 하나 내놨어요. 그 내용인즉 고흥군이 허위 사실을 발표했고 이것은 전임 군수에 대한 흠집 내기에 불과하다. 매도인의 입장 혹시 들어보신 거 있습니까? 우선 매도인은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6점의 유물이 모두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근거가 2015년 당시에 고흥군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통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감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정을 받은 유물이니까 어쨌든 진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유묵 구입 당시에 그 군정 자료를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을 체결한 업체 이름과 감정위원회 이름이 다 익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군 의원이 계속 질의를 하면서 대체 어떻게 이걸 감정을 받았느냐, 누가 감정을 받았느냐 계속 문제 제기를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차원에서 이 유무를 감정한 사람을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어서 취재를 해봤지만 고흥군 측에서는 경찰 수사 중이라면서 더 이상의 자료 제공을 거절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감정했느냐에 대해서 매도인과 군 측이 약간 공방을 벌이고 있고 이를 수사 중이고 앞으로 재판까지 갈 예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흥군의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고흥군은 법원의 위작 판결 그 사실만을 보도했을 뿐이지 이 안에 숨겨진 의도는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매입을 했던 유물과 전 군수를 명예훼손하려는 의도는 전혀 아니었다라고 재차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1심 판결에 대해서는 그 불복을 하고 매도인에 대해서 소송을 계속해 나가겠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결할 일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고흥군 역시 판결이 어떻게 나든 그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고흥군이 유물을 구입할 당시의 여론도 고흥군은 일단 재정 자립도가 가장 전국에서 낮은 것으로 조사가 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청문화박물관과 관련도 없는 유물을 10억이나 주고 구매를 했던 겁니다. 이게 진짜든 아니든 간에 애초에 고흥군이 이걸 구매를 한 게 잘못이다라는 여론이 많은 상태이고 그리고 어쨌든 고흥군 의회도 이 부분의 감시를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됐든 고흥군의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취재 감사합니다. 장부 출가 생불화는 진짜냐 가짜냐 또 얼마짜리냐라는 작품이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윤봉길 의사의 정신입니다. 부디 이 정신만은 상처받지 않기를 간곡히 기원합니다. 다음 뉴스 보시겠습니다. 정현복 광양시장이 자신의 선거 공약인 청소년 100원 버스를 전격 도입한 것은 올해 1월. 학생, 학부모들의 호응도는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자 중고생들의 승차 건수가 월 9만 건으로 지난해 2배를 넘어섰고 단지 교통비를 줄이는 것 이상의 효과가 있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100원 버스의 바람은 곧바로 인근 여수와 순천으로 불어닥쳤습니다. 여수 지역 20여 사회단체들은 조속한 제도 도입을 요구하며 시민 서명운동을 벌였는데 한 달도 못 돼 10,000명 가까운 시민들이 동참하는 뜨거운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서명을 받으면서 청소년들은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까지 끌고 와서 서명해달라고 부탁할 정도로 호응도가 뛰어났고 학부모들은 뭐 말할 나위 없고요. 하지만 올해 초등생에 한해서만 100원 버스를 도입한 여수시의 경우 확대 시행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고생의 경우 초등생보다 버스 이용률이 월등히 높아 도시 규모를 감안할 때 해마다 50억 원대의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수 지역 초등학생들은 100원의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수의 시민단체들은 청소년까지 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청소년 100원 버스를 도입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버스라는 것은 초등생보다는 중고생의 이용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청소년 100원 버스는 보다 실질적이고 보편적인 복지의 한 상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고민해야 할 것은 세금입니다. 김동수 기자. 네.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을 위한 서명운동이 한창 있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여수 시민협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생에 적용됐던 100원 버스를 중고등학생까지 확대되는 안에 대한 서명운동을 받았습니다. 무려 8,900여 명이 서명에 참여를 했고요. 한 달 만에. 네. 이 결과를 또 이 시민협이 여수시에 전달해 줬고요.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냐고 입장 제안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실 이 제안이 나오게 된 내막을 보면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여수 시민협이 시민들의 희망 공약사항을 공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 100원 버스 정책이 가장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시민협이 이런 내용을 여수시에 전달한 건데요. 예산 편성을 좀 시급히 해서 중고등학생까지 100원 버스 정책을 시행해달라. 그리고 앞으로 이와 관련한 그 여러 움직임을 다른 지역 시민단체와도 연계해서 함께 움직인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청소년 100원 버스 이 논의가 벌써 5년이나 됐었네요. 네. 이제 방금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 네. 청소년 100원 버스 도입을 두고 그렇다면 이제 여수시의 입장, 여수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시민들 위한 복지 개념이기 때문에 뭐 반대한다는 입장을 노골적으로 표출하기 그럴 수는 힘들겠죠. 없죠. 우선 버스 도입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면 돈 문제 때문에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여수시의 처지 같습니다. 초등학생에서 중고등학생까지 100원 버스가 시행이 되면 이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초등학생 100원 버스 시행을 하다 보니까 환승률이 69% 그리고 일반 탑승률이 47%가 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뭐 소두에 언급이 됐지만은 중고등학생이 또 버스 탑승률이 또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은 분명히 또 여러 가지로 누를 수가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수시는 인근 공이나 광양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중고등학생까지 100원 버스가 시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사례 분석을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겠다 이런 의중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토가 좀 빨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도 여수시는 버스 회사에 상당한 재정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100원 버스가 도입이 된다면 분명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네. 뭔가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예산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먼저 얼마나 더 듭니까? 네. 우선 수치상으로 따져보면은 여수의 중고등학생 수는 15,000여 명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준공영제가 지금 여수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들의 4곳에 한 해 한 10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중고등학생까지 100원 버스가 시행이 될 경우에는 약 50억 원 정도가 추가 부담이 좀 필요한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광양시 한번 여건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광양시 같은 경우에는 초중고등학생 100원 버스 정책으로 한 해 7억 3천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고요. 얼마 전 의회 추경 예산 의결로 1억 1천만 원 정도가 더 확보가 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비교해 보면은 50억과 한 8억 원 정도의 차이인데 어떻게 보면 여수시가 고민에 빠질 수 없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예,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것은 복지라는 차원에서 네. 어떤 진지하게 좀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관련 기사를 보면은 청소년 100원 버스에 대한 여수 시민들의 반응 굉장히 뜨겁죠. 그렇죠. 관광객만 이제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여수 시민을 좀 위해 달라. 아동 청소년이 행복해야지 미래가 밝다. 아이들이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세상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가자 등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김 기자, 이제 기자의 어떤 날카로운 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광양시 같은 경우에도 이걸 시행하다 보니까 광양시는 이번 해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무려 130%의 탑승률 증가폭 그리고 매달 평균 7만 3천 명 정도의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말씀하셨지만 이게 복지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한데요. 복지 문제라는 부분과 함께 그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 이런 보편적 복지를 지역 내에서 꾸준하게 추진하게 되면은 인구 유입 효과도 계속 할 수가 있고 이에 맞춰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반도 마련할 수가 있다. 시는 약간 중장기적인 대안을 마련한 차원에서 멀리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피력하고 있기 때문에 여수시도 이 부분만큼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어떻게 보면 살기 좋은 여수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근 사례도 분명히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검증이 된 것이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복지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 합니다.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꿈꾼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젯밤 8시 30분쯤 신호를 기다리던 운전자 신모 씨의 차를 21살 김모 씨가 두드립니다. 이를 제지하러 운전자가 밖으로 나간 사이 김모 씨가 뒷좌석으로 올라타 운전석으로 이동해 차를 몰기 시작합니다. 술에 취한 김 씨는 차량을 훔치고 300m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기다리는 차를 들이받습니다. 직접 김 씨를 제지하려는 경찰도 보란듯이 피해갑니다. 경찰의 추적을 피해 아슬아슬하게 여수도심 2km를 질주한 김 씨는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차와 크게 충돌한 뒤 뒤집어졌습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사고로 차량 운전자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차량이 밀집한 도로에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음주 의심된다는 신고가 또 떨어져가지고 이게 다급하다고 생각해서 이제 저희 순찰차로 막았었는데요. 그 또 피하더라고요. 음주 측정 결과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7%였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 과거보다는 많이 엄격해졌습니다. 이제는 술 드시고 운전하시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아쉽게도 최근 우리 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 기자, 최근 여수 도심에서 만취한 20대가 훔친 차량을 몰고 가다가 또 사고까지 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음주 사고가 그 사고 말고도 지난 7일쯤에 돌산에 있는 한 주유소를 만취한 운전자가 들이받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유소를요? 네, 그렇습니다. 폭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럴까 봐 참 조마조마했는데요. 그 현장에서 혹시라도 폭발을 할까 봐 제가 사고에 나올까 그 뉴스에 나올까 봐 마음이 좀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운전자 주치자가 혈중 알코올 농도 0.2 그러니까 취소 수치를 훌쩍 넘기신 그분이 이제 운전을 하시다가 주유소를 들이받아서 그 충격으로 주유기가 뽑히고 그리고 건물이 크게 부서지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인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가 않았는데요. 저희가 취재 과정에서 당시 목격자를 인터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간발의 차로 그 건물에서 나오지 않았었는데 마침 다른 생각이 들어서 한 발자국만 움직였어도 난 정말 죽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폭발 사고도 없었고 다행히 인명사고도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단지 불이 조금 붙었는데 다른 직원이 와서 그리고 관광객들이 함께 불을 끄는 바람에 다행히 크게 번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한 달 동안은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의 음주 단속 건수가 크게 줄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음주 사고가 연이어 터지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음주 운전. 그렇다면 이제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거 아닌가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수 같은 경우 지난달에 7건, 이번 달에 9건 정도로 계속 꾸준히 음주 사고는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물론 음주 사고는 발생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음주 사고 건수와 단속 건수는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꾸준히 계속 사고는 발생하고 있지만 음주운전 근절에 대한 인식은 좀 시민들 사이에 퍼져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창호법이 만들어지면서 처벌이 크게 강화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음주운전을 줄이는 하나 큰 효과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음주운전 적발 건수를 보면은 초범보다는 재범이 많은 그런 경우가 좀 보입니다. 술만 들어가면은 이제 경각심이 좀 많이 풀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강 기자, 경각심 크게 한번 키워봅시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어떻게 되고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일단 면허 정지 그리고 면허 취소로 간단하게 나눌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면허 정지 기준은 본래 혈중 알코올 농도 0.05에서 0.03으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혹시 소주 몇 잔인 정도면 그 수치에 도달하는지 아십니까? 소주 3잔 정도가 0.03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반 잔만 먹어도 안 됩니다. 아, 수치가 그런가요?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잔만 들어가도 한 모금만 들어가도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 한 방울만 묻혀서도 이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술 마신 다음 날에 운전도 위험합니다. 숙취운전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받습니다. 술을 조금만 마셨어도 술이 조금 덜 깨었어도 운전대는 잡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각성이 필요합니다. 대대적인 캠페인이나 단속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캠페인이라든지 단속 같은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전 무엇보다 그래도 언론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창호법 같은 경우에도 윤창호 씨의 이런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그 법 제정까지 그 힘을 얻을 수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고흥과 여수의 사건 사고를 맡고 있는 만큼 이렇게 여수와 고흥에서 발생하는 음주 사고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보도를 해서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 폐가 망신의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집안 망하고 나도 망하는 것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1년 남았습니다. 내년 총선은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선거제 개편, 선거구 획정, 정계 개편 등입니다. 때문에 그 결과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안개 속 지역 정가의 구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늘 특별히 정치평론가를 모셨습니다.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상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교수님,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돌아서 치러집니다.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게 될 것이고요. 총선 당시에 대통령 지지율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이 주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남북 문제, 북한 핵 문제, 북미 문제, 그리고 경제 문제 같은 것이 기본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보실 때 내년 총선의 변수 어떻게 보십니까? 참 다양한 변수가 저는 있다고 봐요. 예. 우선 방금 말씀한 대로 중간 평가는 반드시 이제 심판을 받죠. 아마 임기 절반을 훨씬 넘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가 만약에 좋았을 경우는 또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으면은 이제 더불어민주당한테는 좋은 기회겠지만 아무래도 중간 평가라는 것은 국민들이 아마 아쉬움이 많을 거예요. 뭐 그렇다면 그렇게 박지만은 않은 선거가 지금 더불어민주당일 수도 있지만 집권 세력으로서 혹은 이 정권을 담당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인가, 즉 미래 전망도 살펴보는 그런 것이 올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또 하나의 어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뭐 야당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변수는 또 뭐냐면 앞으로 정계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특히 이제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민주평화당이라든가 자유한국당 야권 진영에서 야권발 정계 개편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야권발 정계 개편, 새로운 정치 지형,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도, 그리고 이 정부의 그동안 성과,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감안해서 치러지는 총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 개혁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전국이 많이 뒤틀려 있습니다. 네. 이 뒤틀려진 전국 속에서 과연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 방송에서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해 주십시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한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당의 존립과 존망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나 그 숫자는 너무나 작은 숫자고 지금 현재 민주당도 같이 하겠다고 같은 배는 탔지만 실질적인 생각은 뭐 공수처법이라든가 무슨 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든가 개혁 입법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제 패스트 트랙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뭐 내년에 한번 보자는 건데 그 가능성은 민주당도 상당히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국회의원은 자기 선거구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조건을 갖다 불가능한 조건을 걸었잖아요. 뭐 원포인트 개헌을 한다든가 혹은 뭐 다른 이상한 뭐 270개로 해가지고 뭐 전부 다 소선거구제 해버리자 이런 유연성 발상까지 이야기해가면서 이건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치권은 합의를 본다고 해도 가장 이루어진 것. 그러니까 헌법 개헌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선거구제 개편이에요. 그런데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너무나 파격적인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국민들이 이렇게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과감하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금 선거구제 개편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2014년에 헌법재판소에서 선거구 획정의 기준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 편차가 과거에는 3대 1에서 2대 1로 이제 좁혀졌죠. 그런데 이러한 선거구 조정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것도 굉장히 민감할까요? 그리고 우리 전남 지역은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지 지역 정가에서는 이 조정이 늦춰질수록 기존 정치인에게 유리하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건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선거구 획정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새롭게 정치 출발할 사람은 자기 영역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출마 지역을 그게 불안정 구도일 때는 선뜻 마음 먹기가 힘들고 기존의 국회의원은 일단 자기 밭을 갈궈야 되고 또 기존의 국회의원은 자기 선거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건 기성 정치인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법에다가는 1년 전에 선거구 그 획정을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법이 안 지키는 게 국회의 전통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마도 내년 또 선거 직전까지 선거구 조정안이 계속 갈 건데 이제 당장 이제 전남 같은 경우는 뭐 인구수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소위 마의 30만이라 그래가지고 당장 여수 같은 경우도 이 30만이 떨어져 버리면 지역을 두 개 남기려면 묘한 또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뭐 다른 지역을 합친다든가
그러면 또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까? 또 순천의 영향이 가고 또 어떤 동네는 이쪽 끼었다 이쪽 빠지고 그래서 선거구 조정 자체를 최종적으로 현재 국회의원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좀 이 신진 정치 세력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이 현상인데 이 부분은 그렇게 법을 바꾸자 해도 안 돼요. 법에 딱 보면은 선거 획정안을 존중해야 된다 그랬거든요. 국회의장이. 근데 존중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뭐 알았다. 뭐 이 정도 그런 달리하겠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규범력이 너무 약합니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 자리는 모두 18석입니다. 여기에서 민주평화당이 가장 많은 9석을 차지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바른미래당 4석, 민주당이 3석, 무소속이 2석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는 참패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의 지지율이 바닥인 관계로 내년 총선에서는 아마 민주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의 3자 대결. 박 교수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3자 대결로 가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떤 형태로든지 이제 저는 이제 민주평화당을 이 표현이 민주평화당 관계자들이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이번 총선의 엑스맨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 민주평화당이 어떤 모습을 갖출 것인가. 즉 더불어민주당과 어떤 이 통합까지는 아니어도 합쳐가는 분위기일 것인가. 아니고 바른미래당의 과거의 국민의당 모습 같은 걸로 그렇게 갈 것인가. 또 우리가 눈여겨볼 상황이고 그러면 호남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 오랜만에 정당 간 대결이 하나 생길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도는 국민들의 어떤 우리 이 호남 사람들의 어떤 그 정치적 지지도하고는 맞지가 않아요, 이게요. 새로 바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중간 평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 정부에 대한 지역의 민심도 반영되겠지만 중앙 정치를 바라보고 심판할 경우도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 호남 이 유권자들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당이 대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당이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때 국민의당은 안철수를 생각하고 찍었다고 저는 생각도 상당히 많이 해요. 호남의 정서도 있지만 그런 측면에서 민주평화당이 이번 총선을 임하면서 단순히 국회의원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정말 다음 집권 세력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안 보여주면 민주평화당은 의외로 굉장히 저조한 성적을 올릴 수도 있다고 보고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렇다면 어찌 되냐면 괜찮은 후보자들이 이제 될 만한 정당으로 가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바람을 끌고 오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은 높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전번 선거 같이 후보자들이 제가 볼 때는 역시 좀 문제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못 썼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많이 압승한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평화당이 이번 선거 기획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선전할 수도 있고 결론적으로 호남은 현재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에서 호남의 결과를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제 좀 우리가 정치적 포커스를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여수시입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은 주승용, 이용주, 최도자 의원이 있습니다. 모두 민주당 소속은 아닙니다. 주승용 의원 불출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주 의원 사회적 무리가 있었습니다. 16채의 부동산을 보유했었고 또 음주운전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도자 의원 원래 국민의당 비례 대표였는데 인지도가 그다지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이 3명 의원의 향후 행보 참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글쎄 당사자들 이름이 나왔는데 저는 이대로 안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수야말로 이 인근에서 새로운 정치 개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요. 이 세 분이 뭐 자격도 충분히 있겠지만 어쩌면 여수는 당장에 미세하거나 아니면 과격하게 이 지역구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전체가 이제 판이 흔들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이 주목을 하고 뭐 인근 순천 관양에도 인재가 많겠지만 여수야말로 인물이 상당히 많은 지역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들이 같이 수성하기가 힘들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현역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쩌면 정치에 좀 축이 없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계속 가기로서는 각자 좀 약간 오래된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좀 언론에 나와서 좀 흠집이 좀 있는 분이 있잖아요. 이런 분을 당에서 공천을 한다면 그 당은 이미 개혁을 안 하고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든지 각 당 내지는 정치 지도가 크게 바뀔 곳이 저는 여수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수 기자.
이 여수 지역에는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3명의 현역 국회의원 외에도 출마 예상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로 누구 거론되고 있습니까? 우선 그 김유아 전 여수시 의원, 또 예. 여수시장에도 출마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김점효 전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도 있고, 송대수 여수 박람회 재단 이사장, 또 주철현 현 여수갑 지역위원장이 있고요. 또 한종우 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과 함께 한현석 당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또 이신남 청와대 신임행정관, 또 자유한국당 임동화 당협위원장 등 다수가 지금 자천 타천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여수갑을 살펴봤고요. 또 여수울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수시장에 또 출마할 경력이 있는 권세도 당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이 있고요. 김순빈 전 여수시의회 부의장, 또 김영권 전남도당 부위원장, 또 박광규 당 부대변인, 정기면 또 여수을 지역위원장, 또 김성훈 당협위원장, 또 평화당의 박정채 지역위원장 등 다수가 또 거론이 되고 있는 한 상황입니다. 20명 됩니까? 굉장히 많네요. 그만큼 인물난에 좀 시달리지 않은 지역으로 좀 볼 수도 있겠죠. 그 일반 시민의 정치 상식으로서는 아마 내년에 여수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는 지금 현재 현역 의원과 민주당 공천을 받은 어떤 예비 후보 간의 대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수시가 지금 현재 이미 30만이 무너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구 개편이 지금 진행이 된다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이렇다면은 결국 두 개의 선거구가 하나로 통합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판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러한 상황에서 여수 지역의 어떤 정치 상황 어떤 식으로 지금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저는 이제 30만이 안 됐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지역 정서라든가 대한민국 정치 전체적으로 선거 획정에는 좀 무리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 법을 안 지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다고 보냐면 인근 지역하고 같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순천은 한 군데 아닙니까? 여수는 2군데였고 합치면 3개잖아요. 최소한 3개는 지켜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사실 순천, 여수 이 인근 지역이라는 것이 주민등록지만 딱 보면 주민등록에 순천, 여수 돼 있지 사실 이렇게 겹쳐 있는 지역이 많잖아요. 동일한 생활권이죠. 그렇죠. 신단, 산단이 신단이라든가 그런데 그럴 때 가운데 지역에 이제 묘한 선거구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 과거의 인상하고 달라지죠. 저는 그게 나쁘다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양 같은 경우도 붙은 지역구가 많이 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 해당된 주민들은 상당히 자존심도 상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선거구를 하나 없앤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지역의 정치적 힘이 많이 빠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수 현역 의원들도 서로 출마를 뭐 하면 좋겠지만 안 하게 된다 하더라도 선거구는 좀 전체적으로 이 동부 유권의 숫자를 좀 지키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정치 지도가 바뀌면 조금 더 좀 정치 문화가 좀 바뀌게 돼요. 그러면 정치 지망생도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선거구 변화에 따라서 어떤 정치 신인이 상상외로 많이 쏟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면은 그 해당 당에서 이 공천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좀 흥행성 있게 했을 때는 상당히 또 다른 문화가 생길 수도 있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랜만에 여수를 비롯한 이 인근이 정치적으로 큰 변화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치 혁신의 모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담수 해수가 함께 모인다면은 그게 여러 물고기가 같이 모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순천으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시의 출마 예상자 어떤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순천하면은 지난 보궐선거 포함해서 지난 2번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말 파격적인 곳이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무소속 신분이지만 당시 여당 후보로 출마해서 2번이나 여기서 승리를 했던 이정현 의원이 지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다양한 인물들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서가번 지역위원장을 필두로 해서 노광규, 또 조충훈 전 순천시장 등이 또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김광진 전 의원, 또 장만채 전 전남도교육감, 또 김영득 전 민주당 부대변인, 또 민중당의 김성돈 전 의원, 또 구이승 변호사 등이 물망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박 교수님, 순천의 지금 현재 현역 의원은 방금 이야기했던 이정현 의원입니다. 한때 우리 지역주의 타파의 아이콘이었는데 지금은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순천을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표현도 무색할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순천의 선거는 방금 거론된 여러 예상자들 중끼리의 어떤 대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등장한 인물은 대체적으로 반복적이에요. 숫자는 좀 많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보면 다 국회의원 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더불어민주당 전체 틀에서 봤을 때 지금 호남은 정치 힘을 좀 강하게 해야 되거든요. 광주도 중요하지만 이런 지역에 일라치면 개혁적인 힘이 와야 돼요. 그러면 순천 같은 경우는 우리 전남이 이제 동부, 서부 그러면 동부의 거의 중심 지역 아닙니까? 예. 뭐 숫자라든가 경제력이 거의 70%가 집합되는 곳이고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공천 룰을 갖다가 곧 확정을 하는데 그 핵심이 새로운 신진 인사가 이게 노크를 두드리고 들어갈 수 있는 폭을 좀 넓혀주는 거거든요. 호남 같은 경우는 거의 현역 의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적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현재 거론된 사람이 분명히 저는 출마 예상자에 포함되지만 새로운 그 소위 신성이라 그럽니까? 예기치 않은 신진이 그 들어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 순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양 곡성 구례 현역 의원은 지금 현재 민주평화당 소속 정인화 의원입니다. 네. 김 기자, 이 지역의 출마 예상자 또 있겠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평화당 정인화 의원이 현역 예. 의원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과연 지금 현직 러시아 대사죠. 우윤군 전 의원이 과연 정인화 의원과 뭐 제격도를 펼칠 것인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그 박금표 전 YTN 시청자 센터장도 지금 배수진을 치고 이런 각오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걸로 전해 듣고 있고요. 또 지역 정치에 공을 들이고 있었던 안준노 전 한국산업안전보험공단 상임감사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교수님, 이 지역 그 관전 포인트 어떻습니까? 현역 정인화 의원 그리고 우윤군 전 의원 재대결 가능하시라고 보십니까?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현역 의원은 뭐 안 나올 이유가 없죠.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뭐 갈 가능성도 이렇게 높지가 않고 반드시 이제 출마를 한다. 어떤 당이냐 무소속이냐 별개 문제로. 그럼 현역 의원과 대결 구도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인데 지금 이제 우윤군 대사가 이제 뭐 잘 알다시피 지금 정치적으로 약간 흠집은 먹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 어떤 뭐 이 큰 흠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런 게 덮어진다면 강력한 이제 후보 중에 하나가 이제 우윤군 의원이라면 재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실은 이제 우윤군 대사 같은 경우는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적지 않은 호남의 중요한 인물로서 부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어쩌면 이번 총선 때 그런 그 중심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해서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은 의외로 우윤군 대사한테 다른 정치 같은 더 흠이 나오지 않는 한 뭐 장담할 수 없지만 재대결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예. 공보성 장흥 강진 선거가 어떻습니까? 네. 앞서 광양 같은 경우에 이제 본선 리턴 매치의 개념이라면은 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선의 리턴 매치의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현 지역구 의원이 이제 민주평화당의 황주홍 의원인데 예. 이에 맞서서 현직 그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지금 리턴 매치 대상자로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4년 전에 국민의당 소속으로 공천 경쟁을 벌였던 사이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당이 아예 나눠졌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경선에서 본선에서 과연 붙을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도 관심을 모으고 있고 이와 함께 강진원 전 강진군수나 김현웅 전 법무장관 또 박영선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 있죠. 곽동진 박사 또 박병정 고문공수 또 신문식 전 의원 김수정 그 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등이 또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정가에서는 황주홍 의원의 대항마로 꼽고 있는 인물로서 민주당 지역위원장인 지금 김승남 전 의원을 꼽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사람의 대결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현재는 뭐 당장에 그렇게 대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예. 보이죠. 즉 현역 의원은 나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위원장이 이제 김 위원장이다. 저희들이 그것을 시기 점칠 수가 있는데 보다시피 이 지역은 어쩌면 강원도 빼놓고 가장 매우 넓은 그 지역구를 가지고 있거든요. 보십시오. 고흥, 보성, 장흥, 강진 그 전에 상상도 못할 지역구의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쩌면 후보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복잡한 지역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여수, 순천, 관양하고 틀리 이 지역이 지금 그 당시 황주홍 의원이 어떤 그 국민의당의 바람을 불고 또 어떤 강진 군수를 지냈던 경력 가지고 중심축이 있었고 나머지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황주홍 의원을 빼놓고 나머지는 지배력이 강한 자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즉 더불어민주당이 지구당 위원장을 할지라도 보통 한 지역위원장이 갖고 있는 당협위원장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장악력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기득권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아까 신문식 전 의원도 있고 뭐 또 예기치 않은 분. 저는 고흥 사람들 보면은 서울 가서 만난 전라도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고흥 사람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그 우리 호남의 인재들이 이번 선거에 저는 다시 오는 것은 저는 반가운 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지역 중에 이 지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인물로 봐서는 누가 나올지는 지금도 어쩌면 우리 기자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지역 정가에서 흘러다니는 이야기고 내년 총선의 그 기류에 따라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인사가 등장할 가능성도 또 이적도 높다고 저는 봅니다. 박 교수님 이 굉장히 명쾌하고 깔끔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래도 정치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끝으로 내년 총선의 관전 포인트 그리고 지역 민심의 향방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전 두 가지라고 봅니다. 그 현재 문재인 정권을 가장 강력하게 지지한 곳이 이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힘을 더 강화시켜주는 쪽으로 가느냐 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이라는 지역은 어쩌면 가장 호남스러움을 지켜줘야 되거든요. 그걸 지키지 않았을 때의 그 유권자의 반응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예를 들어서 서부 지역과 동부 지역이 전혀 다른 민심이 반영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을 너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고 호남의 어떤 발전, 호남의 기업이 없다는 걸 새삼 깨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남도 이제는 다른 지역같이 이제 민생을 중시 여기는 정치인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얼마나 잘 이야기해내냐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무조건 된다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정말 호남스러움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당이 나온다면 호남의 정치도 약간 변화가 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저는 또 그렇게 가는 것이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도 옳다고 봅니다. 박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4월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계절의 여왕 5월이 옵니다. 옷차림도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마음도 함께 가벼워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기쁜 소식을 가지고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수 MBC 토크쇼 뉴스앤 이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Come she will. When streams are ripe and swelled with rain,